자, 서울 1964년 겨울에 3명이 나오니 거기에 보면 이제 나, 김, 김지. 얘는 뭐야? 공무원이지. 정부청 공무원이잖아. 경사계 직원이라고. 그 다음에 안, 대학생. 이 사람 어때? 고유하지. 그 다음에 누가 있어? 사내, 도서에 하는. 도서에 파노는 지금으로 치면 이제 영업직 직원인 거야. 가난해.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어떻게 했어? 사망해. 아내를 사망해가지고 신책한 돈을 받았지. 근데 이 돈을 그냥 다 써버리고 싶은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술집에서 이 두 사람을 만난 거지. 처음에 이 두 사람은 서로 만나가지고 뭐를 해? 공감대가 별로 없어. 공감대가 없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해?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쓸모없는 얘기들을 하지. 겉도는 얘기들. 무슨 뭐 어느 건물에 몇 번째 창문에 불이 켜져있다는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있지. 자, 근데 이 사내가 끼어들지 여기에. 아는 이 사내는 어때? 되게 별로 무시하는 느낌이 있고, 나는 그래도 이 사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정을 하지만 어때? 뭔가 깊숙이 어떤 관계 맺고 싶기는 않은 상황이지. 근데 이 사람은 어때? 이 사람은 이 둘한테 위로를 받고 싶은 거지. 이 둘한테 이제 위로를 받고 싶어가지고 이 둘한테 뭐를 사? 술을 사는. 근데 결국에는 각각의 세 사람은 결국엔 각각의 개인인 거지.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뭐야? 1960년대에도 이미 우리나라는 그때 개인주의 성향이 있다. 각각 개인주의에 의해서 산업사회의 어떤, 보통 이런 거 하면 보통 다 그렇잖아. 현대 도시인 산업사회의 어떤 부정적인 어떤 영향으로 해가지고 개인화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사실 뭐 지금보다 개인주의겠어 이때가? 아니지만 당대에도 이제 이런 거를 사회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라봤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제 자체는 뭐 현대 도시인들의 심리적 반응과 인간적 연대감 상실, 인간적 연대감의 상실했다는 건 개인주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니 나의 시점으로 봐. 나의 시점에서 바라보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어때? 보통 나의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보면은 사람들은 이 사람의 시각에 뭐를 가지고 있어? 보통은 어떤 동질감 같은 걸 느끼게 되지. 그래서 이 사람의 입장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좀 어때? 이기주의적인 인간이 되는 거고, 나도 사실은 어느 정도 이기적이지만 그래도 이 사람보다는 더 이기적이게 되고, 얘는 불쌍한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1964년 겨울에 지냈던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밤이 되면 나타나는 선술집, 오뎅과 군참새와 세 가지 종류의 술을 팔고 있는 이제 그런 데가 있고, 얼어붙은 머리를 쓸며보는 차가운 바람이 펄럭거리는 쓸쓸한 분위기가 나타나기, 동시에 쓸쓸한 분위기. 펄럭거리게 하는 포장의 들키고 안으로 들어서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표현들을 좀 해. 자, 거기에서 아니라는 대학원 학생과 대학생, 정확하게는 대학원생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 36명이 하는데 이제 만나게 되었다. 먼저 말을 주고받게 된 것은 나와 대학원생이었는데, 뭐 그렇다고 자기소개가 끝났을 때에는 나는 그가 안치성을 가진 25살짜리 대한민국 청년, 대학 구경을 해보지도 못했던 나로서는 나는 어때? 가난한 척이지. 이 사람은 부유하고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난해. 도서의 파동도 가난한 상황인 거지. 자, 상상이 되지 않는 전공을 가진 대학원생, 부잣집 장남이라는 걸 알았고, 그는 내가 25살짜리 시골 출신 동갑이지. 고등학교는 나오고 육군사관학교를 지원했다가
실패하고 군대에 갔다가 인질에 한번 걸려본 적이 있고 보통 병사계에서 일어나는 공무원이라는 걸 알게 되었지. 자기 생기가 끝내지만 서로 할 얘기가 없어. 왜? 서로 동질감을 느낄 게 없잖아. 한 명은 국장, 한 명은 가난하고 시골 출신에 서울 출신에 뭐 동질감 이야기가 나오겠어. 뭔가 비슷한 게 있어야 이야기가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별로 이제 할 얘기가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갑자기 쓸모없는 얘기를 하지. 아니요, 파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 인간관계에 전혀 상관없는 얘기들 있잖아. 우리 뭐 이런 거 있잖아. 저거 모르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날씨 좋죠? 이런 식으로.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닌 거잖아. 그런 얘기를 주고 받는 거야. 그래서 예 라고 나는 대답을 하고 나를 수 있으니까 아닙니까? 나를 수 있는 것 동시에 내 손에 붙잡힐 수 있는 것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쓸모없는 얘기들을 그 밑에 보면은 전부 다 뭐야? 쓸모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29페이지에 보면은 뭐 사관학교 시험에서 미역국을 먹다라는 거 반영문이 뭐야? 떨어지고 나서 얼마 동안 나는 나처럼 대학 입학 시험에 실패한 친구 하나와 미연에서 하숙을 했는데 서울은 그때가 처음이었대. 처음 온 거지. 장교가 된다는 꿈에 깨어져가지고 시리에 빠져 있었는데 근데 이제 아침에 민원 10,000원이 된 버스 칸에 이제 탄 거에 대한 어떤 경험 같은 것들을 좀 얘기를 하지. 하지만 사실은 어때? 나는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해.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자, 그래가지고 거기 밑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누가 끼어드는 게 메인인 거야? 사내가 끼어드는 거지. 어디로 가냐면은 거기 보면은 이제 그 30페이지, 31페이지에 걸쳐가지고 있는 얘기들은 전혀 쓸모없는 얘기들이야. 그러다가 33페이지에 전개로 가보자. 우리는 각각 계산을 하기 위하여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근데 한 사내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왔다. 우리 곁에서 술잔을 받아놓고 연탄불에 손을 떼고 있던 사내였는데 술을 마시기 위해 거기 들어온 것이 아니라 불을 떼고 싶은 사람은 오래하고 있었다. 제법 깨끗한 코트를 입고 있었고 사내의 외양을 묘사하지 영업직이니까 어쨌거나 깨끗한 코트를 입어야 되겠지. 머리에 기름이 양면하게 발라서 카바이를 들고 덮여 있는 데마다 머리카락에 하이라이트가 입는 그러나 어디서든지 분명하지 않았지만 가난뱅이 냄새가 나는 36살의 사내였다. 25살이었지. 안과 한 10살 만나고 있는 사내야. 그래가지고 이제 영업직이니까 꽤 그래도 그럴싸하게 입고 다니지만 어디선가 가난 냄새가 난다 라고 얘기를 했지. 자, 그래가지고 미안하지만 제가 함께 가도 괜찮을까요? 제게 돈은 얼마 있습니다 하면서 사내가 이제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하지. 왜 그런 거야? 이제 돈을 다 써버리고 싶은 거고 위로를 받고 싶은 거지.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아저씨 술값만 있다면 하고 내가 말했다. 안도 함께 가시죠? 라고 했더니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아는 일이 좀 이상하게 되어갔다는 얼굴을 하고 나 역시 유쾌한 예감이 들지는 않았다.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이 듣는 자체. 그렇다고 딱히 안 돼요 하기도 좀 그러니까. 술자석에서 알게 된 사람끼리는 의외로 재미있게 놀게 되는 것을 몇 번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지만 대개에게는 이렇게 힘없는 목소리로 끼어드는 양반은 없었다. 뭔가 이제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지. 일반적이지 않아. 즐거움이 넘치고 넘친다는 얼굴로 요란스럽게 끼어들어야만 일이 되는 것인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전봇대에 붙은 약광고판 속에 이쁜 여자가 죽기만 할 수 있느냐는 듯 쓸쓸한 미소를 싣고 이걸 거리의 풍경을 묘사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뭐야? 쓸쓸한 분위기가 나타나죠. 1960년대 배경에. 자, 대화가 시작된 지금 몇 시쯤 되었습니까? 지금 9시 10분 전입니다. 자, 지금으로 치면 뭐 그렇게 늦은 시간은 아닌데 옛날에는 뭐가 있었어요? 12시 되면 통금이 있었지. 통행금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한 3시간 좀 남은 거지. 저녁들 하셨습니까? 난 아직 저녁을 안 했는데 제가 살 테니 같이 가시겠어요? 먹었습니다 하고 나와 대답하지. 혼자서 하시죠? 하고 내가 말했어. 그만 보겠습니다 하고 아저씨가 대답하지. 하세요. 따라가 드릴 테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중국요리집으로 들어가. 우리가 이제 뭐 먹으라는 한번 또 사냥을 했지. 호의를 거절하는 이유는 뭐야? 괜히 이제 관계를 맺었다가 뭔가 이제 불편하거나 아니면 귀찮은 일에 끼어들까봐 당시에 있던 이기주의적인 태도들이 나타나는 거지. 지금도 사실 그렇지. 지금도 이제 괜히 쓸모없는 사람,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호의를 베풀면 어때? 일단 거절하고 보는 게 좋잖아. 요즘 같은 사회도. 자, 아주 비싼 걸 시켜도 괜찮습니까? 하고 내가 이제 얘기를 했지만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지. 이제 돈을 써버리고 써버리기로 결심했으니까요 하고 자기 이제 속내를 드러내지.
나는 그 사내에게 어떤 꽁꽁이 속이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해서 통닭가스를 시켜달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형도 뭘 드시죠? 하고서 이제 얘기하니까 아니죠. 나는 술이 바뀐다든지 펄쩍 뛰고 사용을 했다. 사실 이 사람은 부잣집 아들이니까 사실 돈은 별로 상관이 없는 거지. 자, 그러고서 이제 사내가 쓴 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낮에 제 아내가 죽었습니다. 이제 돈을 이제 다 써버리고 싶은 이유가 나오지. 네, 그거 안 되셨군요. 여기서 이제 어때? 그냥 형식적인 그 조의를 표하지. 아내와 나는 참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아내가 어린애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은 못하는 두 사람을 것이었습니다. 돈은 넉넉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돈이 생기면 우리는 어디든지 같이 다니면서 재미있게 지냈습니다. 딸기처럼 초원에도 가고 소조선에 안양에도 가고 여름에는 대천에 가고 가을에는 경주에도 가고 밤에는 함께 영화 보고 효구경, 연시우 행장을 이렇게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뇌막염으로 갑자기 죽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아내는 재작년에 결혼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친정이 대구 근처에 있다는 얘기는 했지만 한 번도 친정과는 내용이 없었고 난 처갓집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때? 시체를 팔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자기 죄책감을 덜으려고 하는 것도 그래서 할 수 없었어요 라고 얘기하지. 뭘 할 수 없었다는 것보니까 아내의 시체를 병원에 팔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난 서적 월부 판매 외교와 서적 웹판으로 책 팔러 다니는 거의 지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다는 것이 당연이지. 돈 4천원을 줘도 난 두 분을 만나기 얼마 전까지도 세브란스 병원 문자를 곁에서 있었습니다. 이거 뭐야? 어떤 슬퍼하고 있었다는 거지. 하지만 자기를 위로해줄 사람이 전혀 없었던 거야. 아내가 누워있을 시체실에 있는 건물에 알아보려고 했습니다만 어딘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울타리 곁에서 병원의 큰 굴뚝에 나오는 희끄무리한 느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이 해보니스를 하느라 tum으로 머리를 가르고 베개를 깨고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겠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대답도 해줄 수 없이 그래서 이미 담은 거야. 기분 나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다만 누구에게라도 얘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서로 뭔가 소통하고 싶은 거지. 얘기를 듣고 위로를 받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해? 저는 오늘 저녁에 이 돈 다 써버리고 싶다. 쓰십시오 하고 형식적으로 대답하지. 뭐 위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면 그러세요. 그런 식인 거죠. 이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함께 있어 주시겠어요? 함께 있어 주십시오 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뭐 멋있게 한번 써봅시다 하고 사내가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때? 나머지 이제 나와 나는 별로 거기에 감흥이 없는 거지. 자, 그러면 여전히 힘없는 음성으로 이제 멋있게 한번 써봅시다 하고 이제 나가지. 거리로 나왔을 때에는 사내는 한쪽 눈으로 울고 한쪽 눈으로 웃고 있었고 이 부분 되게 이제 잘 썼지. 사내의 내면적인 부분을 표현한 거야. 사실 이 서울 1964년 겨울을 쓰는 김승욱이라는 소설가는 천재 소설가로 30대 이전까지 쓴 소설을 워낙 잘 써서 30대 이전 소설을 못 썼어. 그래가지고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김기행. 사실은 뭐 실제로 알아 우리 학교 교수님이었거든. 근데 인성은 좀 별로였다라고 얘기를 해. 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 상대한 일은 없었는데 우리 스승님이 한수단인데 황소년 제자라고 이 사람도 유명한 소설가야. 돈 빌려가서 안 갚는다고 약간 선배거든. 몇년 선배는 돈 빌려가서 안 갚는다고 하지 않다고 했어. 돈 꾸면은 안 갚는데 후배들은 좀 소설가로서는 대단한 사람이지만 인간으로서는 좀 별로인 사람이라고 보는데 근데 하여튼 1970년대를 대표하는 소설가 이 사람이 정말 이제 소설을 잘 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까지 그게 있는데 이런 표현 부분들도 있지만 맨 마지막에 이제 개미 이야기 나오잖아. 객관적으로 그게 되게 이제 잘 쓴 부분인 거야. 우리나라의 대표할 만한 1970년대를 대표할 만한 소설가라니까. 사실 이것도 보면은 어찌 보면 별거 아닌 얘기일 수도 있지만 되게 자극적으로 하면서 소재를 잘 끌어내가지고 잘 쓰고 있지. 세 사람의 어떤 관계 같은 거. 자, 그래가지고 보면은 나는 도망갈 공리를 하기에도 지쳐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이제 나는 어때? 이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거지. 나는 액센트 찍는 문제가 틀렸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지. 서로 이제 관심이 없는 거야. 같이 다니고 있지만 공상이동을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어디로 갈까 하는데 갈 데가 없지.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뭐 넥타이를 사주겠다고 사는 거 그래서 돈을 써버리고 또 이제 뭐 하겠다고 하고 귤을 사주고 막 이러고 있어. 그러다가 이제 어때? 소방차가 지나가는 걸 위기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소방차를 쫓아가서 불구경을 하다가 그 돈 남은 것들을 다 어떻게? 돈 남은 것들을 불에 던져버리지. 38페이지에 보면은 화진한 곳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불 속에다가 돈을 다 던져버리고 나니까 이제 경찰이 쫓아오지 불 속에다 뭐 넣었냐고 혹시 그 불을 더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넣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여기 보면 39페이지에 돈입니다 라고 아니 대답을 하지 아니 대답해주고 돈과 돌을 수건에 싸서 던졌습니다 라고 송경이한테 이제 아직 사내가 먼저 얘기하니까 정말 돈이었는지 이제 물어보지 송경이 그러니까 이제 아니 대답을 하지 대답을 해주고 그러고서 이 아저씨 원래 이제 뭐 그런 특성이 있어요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많이 대답을 해주고 그래가지고 위기를 모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헤어지기로 하지 어차피 통금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근데 사내가 어때? 돈은 다 써버렸는데 이제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고 자 40페이지에 보면은 네 번째 줄에 오늘 밤만 같이 지내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잠깐만 저를 따라주십시오 하고 사내가 이제 얘기를 하지 어디로 가는 거야?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여관비 구하러 간다고 하지 기껏 들고 있던 돈을 그 속에 다 던져버렸는데 다시 돈이 없으니까 여관비를 구하러 어디로 가? 도서 외판원이니까 이제 외상준 집이 있을 거 아니야 외상집으로 찾아간 거지 거기 가가지고 책값 받으러 왔다고 밤에 찾아가니까 밤 10시도 넘었는데 책값 받으러 오면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지 그래서 거기서도 어떻게? 쫓겨나지 다시 나중에 낮에 오세요 그러고서 쫓겨나 41페이지 절정에 가면은 이제 결국엔 여관으로 가지 누가 돈을 낸다고 그래? 아니 기자니까 아니 내가 낼 테니까 그냥 여관 가시죠 라고 얘기해 방에 한 사람씩 따로 잡을까요? 아니 얘기를 하지 그게 좋겠지요 자기 의도를 먼저 나타내 자기가 돈 내고 따로 각자 쓰자고 모두 한 방에 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나는 아저씨를 생각해 말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지 나와 나의 차이는 뭐야 나는 그래도 아저씨에 대한 존경심을 얻고 있는데 나는 완전히 무심하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아저씨는 그저 우리 처분만 받았다는 듯한 태도로 또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 모른다는 태도로 멍하니 서 있었다. 여관에 들어서자 우리는 모든 서로가 끝나버린 극장에서 나오는 사람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거북스러웠던 거지. 그래서 이제 각각 들어가는데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자, 보면 여관은 어때? 여관은 개인적인 공간들이 각각 헤어져야 되는 공간이라면 그래도 거리는 어때? 함께 있을 수 있는 공간이잖아. 이 대비를 통해가지고 개인주의적인 어떤 외로움의 조수가 큰 거지. 현대사의 개인에 대한. 자, 그래가지고 모두 같은 방에 들으기로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내가 사실 말했지만 나는 아주 피곤합니다 하고 아니 이제 거절을 하지. 혼자 있기 싫습니다 하고 아저씨가 얘기를 하지만 아니 또 혼자 좀 보시는 게 편할 거예요. 사실은 이때 아는 이미 어떤 걸 알고 있었을 거야. 자살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야. 괜히 이제 어이없이 자, 화투라도 사서 놉시다 하고 내가 얘기하지만 여러 번 이제 나와 이제 사내가 얘기했지만 나는 끝까지 거절을 하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이제 결말 부분이 되는데 결말이 이제 되게 중요하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그래도 나한테는 어느 정도 좀 저걸 가지고 있었나 봐. 안 그러면 안 알려주고 그냥 가버리면 될 텐데. 근데 혹시 또 모르지. 나가 남아있으면 경찰 조사를 얘가 받아버리면 나에 대해서 부를 수도 있으니까 같이 도망가야 돼서 그랬을 수도 있지. 나에 대한 어떤 친분 때문이라기보다는 얘는 죽었으니까 어차피 말을 못할 거야. 근데 얘가 남아있다가 경찰에 걸려버리면 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테니까 이제 빨리 같이 도망가자고 얘기를 했겠지. 자, 그 양반 역시 죽어버렸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야. 예, 나는 잠이 깨끗이 깨버렸지. 방금 그 방에 들어가 봤는데 역시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라고 아직까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빨리 도망해버리는 게 시끄럽다는 것 같습니다. 이 도망칠 수 있는 게 왜 그래? 여관에 들어갈 때도 거기 명부에다 자기 이름 안 적었지? 이게 이제 현대사회의 인명성을 나타낸다고 그러고 그 앞에 부분에 보면 나오잖아. 거기 위에 있지 결말 바로 위에 보면 속박계는 거짓 이름, 거짓 주소, 거짓 나이, 거짓 직업을 쓰고 나서 이거 어때? 어떤 현대사회의 인명성이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도망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빨리 도망가려고 하지. 나는 급하게 옷을 입고 입었다. 개미 한 마리가 방바닥에 내 발이 있는 곳으로 기어오고 있었다. 이 개미가 어때? 객관적 선전문 역할을 하는 거지.
나의 어떤 양심을 의미하는 발을 붙잡으려고 하는. 자, 그래서 그 개미가 내 발을 붙잡으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나는 오늘 자기 뛰었다. 밖에 이른 아침에는 쌀눈이 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할 수 없이 빠른 걸음으로 넘어가면서 최대한 빠른 걸었지. 난 그 사람이 죽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난 짐작도 못했습니다. 난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할 수 없죠. 난 짐작도 못했는데. 짐작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고 아니 사실 이건 어떤 느낌인가요? 자기 죄책감을 좀 덜으려고 하는 거지. 너라도 그러지 않았겠냐? 짐작한다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칙할 건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서 이게 그 비속어를 사용해가지고 어때 비인간적인 모습을 좀 더 부각을 하지. 결국 여기서는 죽은 사람을 버리고 둘이 나오고 그러고 비속어 하면서 어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애써 무시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25살짜리 맞지요? 25살짜리 친구는 너무 이기적이다. 좀 이렇게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나이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건 나도 분명합니다. 서로 확인을 하지. 우리 동갑 25살짜리 맞죠? 했더니 이제 두려워집니다. 뭐가요? 내가 물었어. 그 뭔가가 아니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이기적으로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자, 그가 한숨 같은 한 음성으로 말했다. 우리가 너무 늙어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겨우 26살을 인사하버리가 얘기하니까. 하여튼 여기서 늙어버렸다는 건 나이가 늙은 게 아니라 너무 이기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헤어집시다. 재미 많이 보세요. 하고 나도 노래 소리 다 불러말했다. 결국엔 나도 어때? 그 대학생과는 공감대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잘 헤어지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는 거야. 우리는 헤어졌다. 나는 마치 버스가 막 도착한 게 건너면 버스 정류장으로 날려갔다. 버스에 올라서 참여 되다 보니 나는 앙상한 마음까지 살고 내리는 마음을 모르는 척하고 여기서 재밌는 점은 내가 죽인 거잖아. 사실 내가 고민하면 고민의 내면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마지막에 가서는 아니 고민하는 모습으로 보여지지. 그럼 어때? 독자들한테 여러 가지 상상력의 가능성을 주는 거지. 이 사람이 어떻게 고민을 하고 감상을 하고 혹은 자기에 대해서 생각해. 근데 그거를 내가 해버리면 나의 내용을 다 적어버려야 되는데 그럼 그거는 사실 주제의식이 잘 전달될지 몰라도 예술성은 떨어지지. 이 사람이 고민하는 영화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이런 거는 이미 어디에 나왔어? 개미 한 마리에 다 나왔잖아. 이 사람이 망설이고 양심을 가지게 되는 거. 근데 그거를 다 글로 써가면 예술적이야. 지루하겠지. 그래서 이 소설이 잘 썼다는 게 그런 점이에요.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딱 주제의식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주지 않지. 이 사내를 버리고 왔으면 안 됐는데 나는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고 죄책감이 이런 소리 안 쓰잖아 하나도. 그런 거 써봤자 너네가 공감할 거야? 공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독자의 영역이란 말이야. 독자의 영역은 독자에게 맡겼고 어떻게 말해? 아까 객관적 상관관계라든가 어떤 다른 사람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지 직접적으로 주제의식을 드러내지 않아. 그래서 이게 잘 쓰는 소설이야. 이해되지?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장치들의 여기 나오는 어떤 요소들이나 소재들, 장치들의 어떤 기능 같은 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해되지? 그래서 요거 한번 정리해봐. 보여주면